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나무구조 두 번째 시간으로서 84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84번. 자, 다음 중 계단에 사용하는 명칭에 대해서 다뤄놨습니다. 자, 계단과 관련된 문제의 계단 부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계단 부분. 계단과 관련된 용어는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계단이 이렇게 있을 때 계단이 있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계단이 있을 때 여기 계단 부분에 이 부분에 이렇게 크게 잡아주는 이 목조일 때 이렇게 잡아주는 것이 여기가 엄지기둥이죠. 엄지기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계단참이라고 칭하죠. 중간 부분을 계단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걸 이렇게 연결해 주는데 이 난간 손서침을 난간투급이라는 용어를 쓰죠. 난간투급.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중간에 하나씩 태워주는 거, 이것을 동자기둥이라고 하죠. 난간동자라고 칭하죠. 난간동자라는 용어를 쓰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판을 대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을 보통 디딤판이라고 칭하죠. 디딤판. 그리고 수직 부분에 이제 판을 대주면 수직 부분에는 첼판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끝부분에 이제 미끄럼 방지 목적으로 되면 그것은 보통 논슬립이라고 칭하죠. 논슬립. 그래서 그리고 옆에 판을 대어주면 옆판이라고 하고 옆판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단과 관련돼서는 이런 용어들이 있다. 옆에 대어주면 옆판이 있고요. 옆판. 그리고 디딤판 끝부분에 우리가 이제 미끄럼 방지 목적으로 이렇게 설치되면 우리가 이 부분을 논슬립이라고 하죠. 끝부분에 이 부분이 미끄럼 방지 목적 디딤판 끝부분에 되는 걸 논슬립 이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계단과 관련된 용어들은 이런 요소가 해당이 된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단 관련된 용어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에 첼판이 있고요. 난간동자 있고요. 근데 3번에 두벨은 이제 나무구조의 접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가락지 모양으로 생긴 접합법 종류의 기둥하고는 계단하고는 관계가 없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85번에 계단의 높이는 얼마 이내마다 보통 높이가 3m 이상 될 때 3m 이내마다 좀 되죠. 그래서 85번은 3m 이상 될 때 전구가 이 3m 이내마다 보통 계단참을 두는데 보통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되죠. 1.2m. 그래서 이 계단참은 일반적으로 공간이 1.1m 이상인 이 계단참을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되죠. 쉬어가는 공간, 물건을 옮기거나 했을 때 참을 둔 3m 이내마다 1.2m 이상의 계단참을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85번은 3번, 2번의 3m의 개념이 되겠죠. 그 다음에 86번에 목구조에서 내하성능 기준으로 등록된 것. 이 목구조의 내하성능 기준은 86번에 이 내하구조의 내하기준은 그래서 내하성능 기준 개념상은 우리가 보시면 기준은 보통 딱 두 가지입니다. 1시간 개념하고 30분하고 딱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30분. 그래서 1시간이 많으니까 1시간은 할 필요 없고 30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30분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붕하고
지붕 개념. 그리고 자, 우리가 연소 우려가 없는 비내력 부분, 연소 우려가 없는 자, 이 비내력 부분, 비내력벽. 자, 여기서 요 경우에 요 두 가지 경우가 30분이고 나머지는 다 내야 시간이 1시간이다. 1시간은 많으니까 외우지 마시고. 그래서 30분 그리고 2시간은 없다. 그래서 이 내야 성능 기준은 30분하고 딱 1시간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 2시간 이런 건 아예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30분과 1시간이다. 그 측면 내야 성능에 대해서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분 개념이 자, 보호 기둥은 2시간 개념은 없습니다. 전부 다 1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9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2번에 보시면 경골목 구조의 줄기초의 벽두께 구조 기준으로서 자, 여기서 이 기초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골목 구조도 동결선 자, 우리가 아래에 설치하는 것이 기본이겠죠. 기본을 설치해 주면서 이때 보통 이제 기초가 이제 돌출되는 높이는 최소한 지상에서 지표면에서 보통 30cm 이상 높이 올라오면 되는데, 그러면 자, 여기 이제 기초의 개념은 이거죠. 지금 현재 기초를 이렇게 설치를 하면 저를 이렇게 설치한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기초는 뭐 줄기초가 되겠죠. 기초가 있으면, 자, 기초가 있을 때, 이때 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줄기초에, 자, 이 벽 두께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이 두께. 줄기초에, 자, 줄기초의 벽 두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벽 두께에, 자, 최소한, 자, 벽 두께 1.5, 줄기초의 그 두께 기준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보실 때,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벽 두께 1.5배 또는 150mm 이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경골목 구조에 벽 두께 해주는데, 이때 요거 조금 추가적으로 해주겠습니다. 기초의 두께나 너비, 그래서 요거 하고 같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자, 이 기초의 요 두께하고, 그 다음에 요 너비까지 같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두께하고 요 너비. 자, 그러면 두께는 일반적으로 이제 저걸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의 보통 1배, 요 두께는 자, 요 기초에 자, 이 줄기초 이 두께 기준이죠. 요거 줄기초 이 두께가 있을 건데, 요 두께만큼 하면 됩니다. 요 두께는, 그래서 요거의 1배로 해주면 됩니다. 요거는 1배가 돼주면 되고, 그 다음에, 너비의 개념, 기초의 두께, 요 너비는 요거의 2배로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의 2배. 그러면 여기 이제, 자, 여기서 150mm였다. 그럼 요거 벽의 두께가 150mm였다. 그러면 요 두께도 150mm. 요거는 최소한 2배 300mm가 되어주란 뜻입니다. 300mm가 되어주고, 이때 요렇게 봤을 때 최소한 지표가 있을 때, 지표면이 있을 때 여기에서 여기 올라와야 될 거리, 요것은 최소한 30cm 이상 지표면 이상으로 높여줘야 돼. 30cm 이상 높여주시면 됩니다. 30cm 이상 들고, 그리고 요거는 동결선 이하에 배치가 돼야 됩니다. 동결선 이하에 내려가 주시고, 예, 동결선 이하에 배치가 되면서, 이하에 배치를 해주면서, 자, 요거 이제 요거 이제 두께죠. 요 두께를 물은 거죠. 요거는 그래서 벽 두께 1.5배 이상이나 150mm. 그러면 요 벽의 두께를 물은 겁니다. 요 두께는 그래서 벽 두께 1.5배나
벽 두께의 1.5배 이상이거나 아니면 최소한 150mm 이상은 돼야 된다는 거죠. 15cm 이상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때 그 기초가 있어요. 줄기초에 여기에서 요 두께는 요거만큼 해주는 1배로 하든지 아니면 요 너비는 2배가 된다. 자,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초의 반의 두께하고 너비는 요거는 1배, 요거의 1배고 요거는 요거의 2배로 쓰게 된다는 점 같이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기준 잡아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는 92번은 그래서 2번이 되겠죠. 벽 두께, 자, 보통 1.5배, 지하층 벽 두께 1.5배로 하고, 그 다음에, 150mm 이상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봐두십시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94번 보시면, 94번에, 다음 중 지붕의 물매가 10분의 3이 아닌 것을, 그래서, 3cm 물매가 아닌 것 찾으라 하네. 그러면 기와 있기는 4cm입니다. 그래서 기와는 10분의 4 물매고, 그 다음에 골스레이트기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그 2번은 자 대형판 있기를 해야죠. 대형판 골스레이트가 대형판이 되죠. 대형판 있기고, 그 다음에 금속판은 물매가 약간 차이가 있죠. 그래서 평이염이야 또는 골판이야 이런 거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금속판은. 자, 이 금속판이 있기는 평판이염의 경우는 이거는 10분의 3입니다. 10분의 3. 그런데 자, 골판이염이라든지 또는 기와가락이염의 경우, 기와가락이염 요거의 경우는 10분의 2.5가 되고요. 10분의 2.5고요. 그래서 아스팔트 루핑은 자 10분의 3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1로 하시면 되죠. 기와 있기는 10분의 4가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보시고요. 그 다음에 100번에 보시면 다음 중 한식 기와에 사용되지 않은 거 홍두기역이나 넛에 착고는 해야 되는 지붕늘은 기와하고는 관련이 없는 요소가 되겠죠. 지붕늘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102번 문제 보시면 다음 중 금속판이기에 특징 중 특성이 아닌 것 되었습니다. 자, 물매를 완만하게도 잘 세지 않는다. 그래서 완만한 경사도 할 수 있고 급한 경사도 할 수 있죠. 금속판 있기는. 근데 이번에 경사가 심한 곳에도 있기가 쉽습니다. 근데 어렵다 해서 틀렸고요. 그래서 옛날에 고딕 건축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파르게 해도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3번에 온도에 대한 신축성이 좀 크다는 거 단점이죠. 온도에 대한 신축성이 크고, 그 다음에 열 전도율이 굉장히 크다는 게 단점이죠. 특히 3번, 4번은 금속판이기에 단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붕 공사하는 거, 기와익 이런 거보다 굉장히 가벼워지죠. 경량이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공사할 때 경량이 된다는 점 알아두시고, 완만한 경사도 있고, 이런 장점이고, 단점은 거기 온도의 신축 크다, 열전. 그리고 어떤 단점을 가지는가 하면, 자, 이 금속판은 이 소음이 제일 커요. 비가 내렸다 이러면요, 소리가 요란합니다. 우박 쏟아지고 그러면, 좀 소음이 가장 크다는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104번에서 다음 금속판의 골판이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가. 직접 중돌이, 그러면 이거는 금속판 좀 크게 제작이 되니까, 보통 중돌이에요. 그럼 석가래를 보통 깔고, 중돌이 위에다가 그 직각방을 석가를 보내고 보통 작은 것은 이어야 되는데, 얘는 크기 때문에 바로 중돌이. 그래서 이 골판들이 대표적으로 골스레이트 이런 데도 바로 크기 때문에 판이 중돌이 직접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시어자 볼을 얹은 상태에서 거기에다가 그 직각 방향으로 도리 방향, 긴 방향으로 중돌이를 보내고 중돌이 위에다가 뭔가 석가래를 해가지고 보통
지붕을 깔고 이렇게 공사를 하는데 이거는 지금 이제 판이 크다 보니까 바로 공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중돌이. 그리고 상하 겹친 길이는 보통 10에서 15cm. 그래서 2번은 정확히 알아두시고 상하 겹친 길이는 10에서 15, 좌우는 1.5에서 2.5골 정도 합니다. 그래서 작은 골이야 큰 골일 때 1.5골 이상, 작은 골일 때 2.5골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는 큰 골이 좌우 겹치면 큰 골과 작은 골일 때가 약간 차이죠. 큰 골은 1.5골 이상 개념이 되고, 그 다음에 작은 골일 때 2.5, 그래서 1.5골에서 자 2.5골 개념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자 금속은 이래 골 함석은 이렇게 가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 골 스레이트 있죠. 골 스레이트 있기는 일반적으로 저거는 같습니다. 자, 골 스레이트는 상하 겹치면 동일한데 이거는 골 스레이트는 일단은 큰 골일 때는 0.5골 이상입니다. 골 스레이트는 골 함성은 이렇게 하고 그래서 골 금속판은 이렇게 가는 거고 그래서 작은 골일 때 1.5골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골의 개념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골판, 금속판의 골판이 있기하고 슬레이트의 골판이 있기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저거는 같습니다. 상하 겹친 길이는 같은데 좌우 쪽에 차이가 발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못이나 볼트는 골형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가 골스레이트든 골금속이든 자 이건 개념이죠. 이렇게 이제 골이 졌을 때 밑에 뭐 중돌이 직접 한다고 했으니까 중돌이가 있다. 석가래가 아니고 보통 중돌이 직접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석가래 할 수도 있는 거고 중돌이 되고 이 석가래 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중돌이가 있을 때 여기는 당연히 여기 해야 되죠. 여기 처리해야지. 여기는 다 세버려요. 그래서 여기가 골이고 여기 산이죠. 산. 여기 골. 그러면 자 그래서 한 골의 개념이 골에서 골까지 산에서 산까지 되네. 그래서 산에다 박아지 볼록한 부분 산에다가 박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목한 부분 골에다가 자 박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특히 104번 문제 같은 경우는 2번, 3번 같은 경우는 좀 정확히 우리가 학습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런 개념 보시고요. 그 다음에 107번 문제 보시면서 깔때기 홈통의 경사로 자 우리가 알맞은 것을 해왔습니다. 깔때기 홈통. 자 그래서 자 지붕이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지붕이 있게 되면 자 지붕이 있습니다. 지붕이 있고 자 여기 벽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자 이 처마의 끝부분에 대해주는 것이 처마 홈통이죠. 그래서 처마에서 먼저 물을 받아주는 것이 처마 홈통이 됩니다. 처마 홈통. 그래서 이제 처마 홈통이 처마 밑에 쭉 지붕 밑에 쭉 연속적으로 가고 있죠. 처마 홈통이 있고 자 이것을 갖다가 일정한 간격마다 물을 갖다가 자 모아서 깔때기 모양으로 생겼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이게 이제 15도 대략 최소한 15도 이상 경사 줘야 되죠. 15도에서 한 30도 주는데 최소한 15도 경사는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깔때기 모양처럼 생겼다 해서 자, 이 깔때기 홈통이 됩니다. 깔때기 홈통. 깔때기 홈통 되고 이 깔때기 홈통을 보통 어디다 꽂아 넣는가 하면 선홈통에다가 꽂아 넣습니다. 선홈통에다가. 그래서 자, 이 수직홈통이 선홈통이죠. 선홈통이 되는데, 그래서 이 선홈통에다가 보통 깔때기 홈통 기름이 2분의 1 정도를 밑에다 꽂아 넣습니다. 여기다 꽂아 넣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자 보기 좋게 여기에다가 이렇게 설치하죠. 이것도 이제 꽂아 넣는데, 그래서 여기에다가 장식홈통을 만드는 거죠. 예, 장식홈통. 장식적 개념도 있고요. 물의 흐름을 갖다가 유수 방향을 바꿔주거나 넘쳐를 방지해서 이 장식 홈통을 갖다 설치해 놓은 겁니다. 장식 홈통.
자, 설치해 놓고, 그 다음에, 밑에가 선홈통입니다. 수직홈통이 선홈통이에요. 그래서 얘가 수직홈통이죠. 수직홈통이 선홈통이고, 자, 홈통에서 수평홈통이, 자, 처마홈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마홈통. 그러면, 자, 그래서, 자, 이 선홈통을, 자, 보통 만들 때, 함석을 갖다가, 함석반을 이렇게, 얘를 이제 잘라가 절단해서 이제 둥글게 만들 겁니다. 둥글게 이렇게 접습니다. 접을 때, 그래서 이렇게 만들 겁니까? 그러면 이제 서로 이제 맞붙일 겁니까? 이 맞붙임. 선홈통을 만들 때, 선홈통에, 자, 이 맞붙임 개념은 우리가, 그물젓기로 갑니다. 가마젓기, 그물젓기 형태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때 위에서 이제 홈통을 갖다가 윗홈통을 보통 아래홈통에다 일정 이상 꽂아 넣어요. 이렇게 일정 이상 꽂아 넣어가지고, 이음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보통, 요거는 3cm 이상, 30mm 이상, 3cm, 30mm 이상 꽂아 넣어가지고, 이음은 우리가 납땜을 합니다. 이음 개념은 납땜으로 들어갑니다. 납땜해서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홈통에 처마홈통 이을 때는 보통 3cm 이상 겹쳐서 보통 납땜 정도 하면 된다. 납땜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정리를 하시고요. 그다음 납땜 가주시면 됩니다. 이런 형태로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홈통 일정한 간격으로 자 여기다가 이제 벽에다가 이렇게 이제 고정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고정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물의 흐름 순서가 처마홈통에서 먼저 가서 다음이 깔때기입니다. 그리고 순서가 처마홈통, 깔때기, 장시, 그리고 선홈통에서 밑에가 이제 낙수바지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으로 치면 이 지붕틀이니까 여기시 처마홈통이죠. 물 내려가는 처마홈통, 깔때기, 장식, 내장기관이 선홈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낙수바지 순으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간략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깔때기 홈통은 처마홈통하고 선홈통을 연결해 주는 게 깔때기입니다. 그래서 장식은 사람과 같이 옷 입고 이렇게 바깥에 두르는 것처럼 요거 합니다. 그래서 장식 홈통도 기본은 그물젓기가 원칙입니다. 만들 때 원칙은 그물젓기 형태로 갑니다. 그물젓기. 그리고 뭐 예외적으로 작은 것은 우리가 납땜을 합니다. 납땜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붕 위에 또 지붕이 또 있었다는 겁니다. 지붕 위에 지붕이 또 있었다. 지붕 위에 지붕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소설 지붕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처음부터 내려오겠죠. 이렇게 해서 쭉 내려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지붕 위에 이렇게 물을 흘러 내려가도록 여기에다 홈통을 설치해서 이것을 누인 홈통이라고 합니다. 물 내려와서 이렇게 전달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홈통이 누인 홈통이라고 합니다. 누인 홈통. 그리고 혹시 지붕골에 지붕과 지붕 맞는 사이 골 같은 데 설치하면 그거는 지붕골 홈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홈통은 그 명칭 그대로 우리가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봐두시고요. 자, 그리고 홈통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1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9번 1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9번. 그러면 119번에서 보시면 바탕 마감 재료로 갖춰야 될 조건으로 옳지 않는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닥 마감이니까 마감들은 아름다워야죠. 미끄럽지 않아야 되고 마멸 충격에 강해야 됩니다. 근데 소리 많이 나면 안 됩니다. 물 흡수하면 안 되고 마감 재료들은 그래서 소리 많이 나면 층간소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고 흡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개념 간략히 한번 봐두시고요. 그리고 미장과 관련된 거는 자 우리가 뭐 거기에 나올 문제는 별로 없네요. 미장과 관련돼서는. 그래서 미장 관련돼서는 제가 뭐 간단히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미장 부분은. 자, 미장 부분에는 보통 우리가 자, 이런 바닥은 한 번에 바르면 되는데, 자, 우리가 이런 천장 미장이라든지, 자, 이런 벽의 미장, 자, 이런 것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 천장이나 벽, 자, 벽도 외벽 개념이 있고, 내벽 개념이 있을 테죠. 내벽. 그리고 바닥이 있습니다. 자, 바닥, 크게 미장을 크게 따지면, 미장적인 측면은, 이렇게, 자, 천정이 미장하는 경우, 벽, 바닥 미장하는 경우,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런데, 이런 시멘트 모르타를 뭐, 일반적으로 많이 바르는데, 그러면 보통 바닥은 한 번에 발라도 되고요. 그런데 이런 천정이나 벽에 같은 경우는 보통 나누어서 바르는 게 기본이다. 천정이나 외벽, 내벽은. 보통 이거는 초벌, 재벌, 정벌에 걸쳐서 얇게 여러 번 바르는 게 기본입니다. 초벌, 재벌, 정벌에서 얇게 여러 번 바른 것을 기본 잡고 있습니다. 한 번에 바르면 안 됩니다. 초벌, 재벌, 정벌에 걸쳐서 얇게 여러 번 바르는데 얇게 여러 번 우리가 발음합니다. 발음을 합니다. 이때 1의 표준 두께, 1의 표준 두께는 기본적으로 얼마를 잡고 있는가 하면 6mm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6mm. 그리고 이제 전체 발음 두께는 이 천장의 경우는 전체 발음 두께는 15mm 정도 바르고요. 그다음에 외벽은 24mm고요. 그리고 내벽은 18mm가 됩니다. 그리고 바닥의 경우는 24mm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초벌, 재벌, 정벌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장을 할 때, 시멘트 모르타로 바를 때. 그래서 미장 두께는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초벌을 하기 전에 바탕 처리를 하겠죠? 그래서 이 바탕 처리를 하는데 이 바탕은 이 바탕면은 보통 거칠게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부착력 증가를 위해서 거칠게 처리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초벌, 재벌 바르면도 거칠게 처리해주면 됩니다. 보통 이 정벌적인 측면, 이것만 평안하게 처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미장에 대해서는 간략히 기억하시고, 근데 미장공사가 급격한 건조는 균열을 야기시켜줍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유리공사가 창호에 유리공사가 진행되고 나서 유리공사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보통 실내 마감공사인 미장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먼저요. 미장공사를 나중에 해야 돼. 그래야지 통풍을 조절해서 균열을 최대한 적게 방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서히 건조를 시켜야 된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122번 관련 마루늘과 관련된 부분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120번 마루늘 깔기, 121번 마루늘, 그리고 122 마루늘 나오죠. 그래서 마루늘은 아까 우리가 준비했던 것이 납작마루 저런 거 했었죠. 동바리 마루 이런 거 했는데, 그래서 이 마루늘은 아까 제가 써드린 거지 이중 널깔기로 하락했죠. 최소한 두께는 18mm 이상 되는 이중 널깔기로 해줬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루늘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 쪽매를 많이 섬유 방향 옆으로 끼어대는 옆으로 되는 쪽매 형태로 많이 한다. 그때 쪽매는 보통 제어 쪽매를 썼다는 거 간략히 같이 공부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2번에 보시면 124번에 보시면 해반죽 균열이 떨어지는 방지하게 사용하는 재를 해놨네. 보통 해반죽 개념, 해반죽은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해반죽은 여기에 해반죽에 이제 들어가는 재료들이 뭐 수염을 넣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여물을 많이 넣죠. 해반죽은 자, 이 균열, 자, 이 방지 개념상 넣는 게 바로 뭔가 하면 여물이나 아니 뭐 수염 이런 계통을 쓰는데 거의 여물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물. 그래서 여물은 보통 삼여물이나 아니면 이런 침여물 같은 여물을 보통 썰어 넣습니다. 그래서 보통 흙질 바를 때도 우리가 집 같은 걸 썰어 넣는 이유가 균열 방지 목적상 썰어 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을 굽더라도 그냥 밀가루만 구면 좀 얇게 구면 찢어지니까 거기에다가 파도 썰어 넣고 부추도 썰어 넣고 뭐 이런 거 썰어 넣죠. 그것이 그 여물계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고 그다음에 해반죽에서는 이제 보통 해초풀로 반죽하죠. 해초풀이네. 이 해초풀로 보통 반죽을 합니다. 해반죽은. 자, 물로 반죽을 하면 보통 무엇이 되는가 하면 이 해반죽은 안 붙어요. 물로 반죽은 끈기가 없어가지고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해초풀로 반죽을 합니다. 해반죽은. 이거는 물로 반죽을 안 합니다. 해반죽은 물 반죽을 안 하고 해초풀로 반죽한다는 거 간단히. 이거는 이제 부착력 정대를 위해서 쓰는 거고, 부착력, 점착력. 그래서 부착력 정대를 위해서 해초풀을 보통 넣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략히 보시고, 그 다음에, 자, 126번 문제 보시면, 자, 반자틀의 부재 치수 및, 자, 간격으로, 자, 맞는 것은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이 반자틀. 자, 보통, 반자틀 개념은, 자, 이것이 반자틀이었죠. 반자를 못바가 되기 위해서 설치한 게, 자, 반자틀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벽이 이렇게, 여기 벽이 있습니다. 자, 이 벽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반자널이다. 반자널을 설치한다. 그러면 반자널을 못바가 되기 위해서 여기 설치하는 거. 이것이, 자, 목재가 반자틀 개념이 됩니다. 반자틀. 이 개념이 반자틀입니다. 그래서 이, 반자틀은 일반적으로 뭐 크기는 뭐 45x 45 뭐 정도 많이 씁니다. 간격은 450mm 정도를 쓴다. 그래서 45x 45 정도. 간격은 뭐 이렇게 쓰면 간격입니다. 450mm 정도 간격으로 보통 가지고 그거에 이제 직각 방향으로 자 반자틀 바지가 가는 겁니다. 반자틀 바지 형태가 간다. 이거는 이제 900 간격으로 가면 됩니다. 뭐 크기는 같거나 약간 커도 되고 반자틀 얘가 바지고. 그래서 이거는 보통 간격이 900 간격으로 보통 갑니다. 900 간격. 그리고 달대 바지가 이렇게 이제 달대가 가는 거고 달대 달아마는데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달대 바지 형태가 있겠죠. 슬래브가 있으면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직각 방향으로 이제 이렇게 여기에 이제 달대 바지가 있는 겁니다. 달대 바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반자늘을 못 박게 되어서 이게 반자틀에 대해서 다룬 것이 바로 그 개념이죠. 간단히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개념 보시고요. 그 다음에 130번 문제 보시면 다음 중 반자의 종류가 아닌 거, 뭐 발라주면 바른 반자, 우물 반자가 반자틀 우물정자 형태로 격자로 짜놓은 반자를 우물 반자라 하죠. 그리고 너를 갖다가 너를 지붕 너를 갖다 대면 보통 이 널반자라 하죠. 그리고 건축 판반자가 있죠. 뭐 스코보드나 합판 이런 거 된 걸 보통 건축 판반자라 하고요. 건축 판반자의 건축 판반자라고 하고요. 합판 이런 거 된 걸 건축 판반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밑에서 널에다가 밑에 살대를 대주면 뭐 살대 반자. 그래서 그 명칭 그대로 가면 되죠. 뭐 창호 반자라는 종류는 없습니다.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반자는 살대 반자도 있고, 바른 반자는 해반죽 바른 반자라는 이런 거 무엇을 발랐느냐, 거기에 따라 이제 다루어지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4번 문제 보시면, 자, 선대의 특수를 바탕으로 하거나 마중선을 대해서 방풍이 되게 한 거, 그래서 방풍 목적으로 설치된 걸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 1번의 문선의 개념은 문선이라는 것은 저거죠. 예. 자, 이 벽이나 문틀의 마무리를 좋게 하기 위해서 덧대어주는 목재를 문선이라 하죠. 예, 문에 그래서 그걸 보통 문선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밑인방 나오죠. 인방은 인방인데 계급을 보강하게 위해 설치되는 게 인방인데, 그러면 보통 우딘방을 많이 쓰죠. 위를 쓰고 위에 설치하면 우딘방이고, 그러면 밑에 쓰면 밑인방이 되는 겁니다. 밑인방, 보강 부재가 인방이고, 그리고 풍소란이 바로 방풍 목적으로 되어주는 목재죠. 그래서 목재 창호에서 마중대나 여밈대 같은데, 자, 틈 사이가 있으면 그리 극간풍 틈새 바람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덧대우는 목재가 바로 풍소란이죠. 이 방풍 목적으로 설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풍소란은 문풍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 한번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 13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7번. 자, 137번. 자, 외풍이나 먼지 등을 막고 추위는 자,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문은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해전문이 되겠죠. 해전문. 그래서 1번의 해전문 개념은, 해전문은, 자, 목적이, 자, 이런 수리비는 통제 목적과, 수리비는 통제로 하는 목적과, 그리고, 이런 방풍 목적으로 설치가 되는 것이 해전문입니다. 근데 이 해전문은, 그래서 보통 여러분이 1층 부분에 많이 설치하고 있죠. 그래서 방풍 목적이나 출입인 통제. 그래서 출입인 통제 개념상 사용되는 것이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들어오지 않게 할 때 보통 해전문을 보통 씁니다. 그래서 이 해전문을 쓰면 보통 에너지 절약 목적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방풍 구조에 해당이 됩니다.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에서 보통 해전문을 방풍 구조로 보고 있습니다. 간략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외여다지 문이나, 자, 이런 것은 혹시 기호 정도는 기억하시고, 외여다지는, 여다지인데 한쪽으로 열고 닫는 것을 외여다지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외여다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여다지. 그리고 외여다지에서는 혹시나, 여기에, 자, 그린 걸 여기에 라인이 가면 여기하고 여기 바닥 차가 있다는 겁니다. 두 선이 가면 문턱이나 문틀이 있다는 개념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외여다지고 여기 이제 문이 커지면 자, 양쪽에 하나 더 있는 게 보통 쌍여다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쌍여다지 형태는 지금 현재 이렇게 표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쌍여다지는. 그래서 이런 형태가 쌍여다지고요. 그 다음에 3번의 자재문은 안팎으로 다 열고 닫는 문이 자재문이죠. 그래서 안으로 열 수도 있고 밖으로 열 수도 있는 게 자재문입니다. 그래서 도면기호에서는 자재문의 경우는 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한쪽이면 이런 형태가 되겠고요. 두 짝이면 하나 더 있으면 됩니다. 자재문 개념. 그래서 이제 이 자재문으로 해놓으면 어디에서나 열고 닫을 수 있죠. 특히 이런 여다지의 경우, 이런 여다지의 경우는 특히 2번에 해당된 여다지, 일반 여다지의 경우는 주의하실 것이 저거와 관련된 거, 많은 사람이 운집하거나 소방과 관련, 피난과 관련된 것은 이거는 방여다지로 꼭 설계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안여다지로 하면 안 열립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급하면 밉니다. 그래서 뒤에서 또 막 미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가라고. 그러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래서 우리가
재난 방지상 이런 데서는 방여다지로 설계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4번 미다지는 미석이하고 조금 주의하시고요. 미다지 개념과 미석이, 미석이라고도 하고 또 미색이라고도 합니다. 두 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면, 자, 이거는 일반적으로, 자, 문틀 내부에서 이렇게 있는 형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의 문이라고, 이제 교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레일이 있으면 이쪽으로 한쪽으로 이렇게 열어놓는 거죠. 밀어붙여 놓는 형태가 미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웬만하면 건물에는 미석이 형태가 많죠. 미다지는 보통 이런 형태가 미다지라고 보시면 된다. 자, 이게 이제 여기 벽이 있고 여기 창호라고 보시면 창호 부분입니다. 여기는 이제 벽체고 여기는 이제 창호다 보시면 이 문을 갖다가, 자, 이 벽체 내부에 홈을 이렇게 만들어 놔 가지고 이 문을 갖다가 이렇게, 자, 안쪽으로 밀어 넣는 형태, 벽 속으로 밀어 넣는 형태가 미다지입니다. 미다지 이쪽으로 안 쑥 밀어 넣는 형태입니다. 밀어 넣는 문이 미다지고, 그래서 미석이하고 미다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쪽 편으로 밀어 붙여 놓은 것은 미석이고요. 벽 속에 홈으로 밀어 넣는 형태가 미다지 개념이 됩니다. 간략히 구분 좀 해 두시기 바랍니다. 140번 문제를 보시면 140번에, 자, 징두리 부분에 양판을 대고, 징두리는 보통 하부 부분을 명칭할 때 우리가 징두리란 용어를 씁니다. 징두리는 양판, 여기에서 양판이라는 것은 140문제에서 그래서 양판이라는 것은 징두리는 하부를 뜻하는 용어고, 하부고, 그 다음에 징두리 부분이 양판이라는 것은 여기에서는 넓은 판을 뜻하는 거죠. 넓은 판. 그래서 징두리는 양판을 대고 상부에 유리를 끼우는 채각을 필요한 곳에 결과적으로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울거미를 짜놓고 나서 울거미를 짜가지고 문의 뼈대를 울거미라고 하죠. 선대나 이런 것들이, 중간대 이런 것들이 울거미죠. 그러면 밑에는 여기는 양판, 넓은 판을 끼워놓고 울거미 짜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자 무엇인가 하면 유리를 넣은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징두리 양판문이라 하죠. 징두리 밑에 양판 넣었다 징두리 양판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다 유리 넣으면 유리문 되겠죠. 그래서 개념들. 그러면 2번의 양판은 전체적으로 양판을 넣어준 거다. 그것이 양판문이고요. 그래서 덜 짜놓고 다 양판 넣어주면, 넓은 판을 끼워놓으면 양판문이고요. 그러면 양판문은 목재가 다 노출됩니다. 그럼 목재를 고급을 써야 돼. 보기 좋은 목재. 그래서 양판문이 비쌉니다. 보통. 근데 3번의 플러시문, 자, 이 플러시문은 일반적으로 이것을 플러시문이라고 하죠. 뒤에 145번 문제도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 플러시문은 울거미를 짜놓고 양면에다 합판을 갖다 중간 살대 대놓고 양면에다 합판을 갖다 교착해서 만드는 문이 플러시문이고, 그래서 3번의 플러시문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보통 주택들, 단독이나 공동주택들 방문들이 거의 플러시문입니다. 그래서 이 변형, 비틀림이 적은 문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하면 그 세 가지 정도의 문을 조금 기억을 좀 해 두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보시고요. 그 다음에 142번 문제에 보시면 오르내기 창에 사용되는 자물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플로아 힌지는, 자, 1번의 플로아는 바닥이 영어로 플로아죠. 그래서 142번의 1번에, 자, 플로아 힌지가 나오는데, 플로아 힌지는 바닥 지돌이죠. 우리나라 말로는 바닥 지돌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플로아 힌지는 중량 자재문에 사용하는 거죠. 중량의 자재문에 사용하는 것이 플로아 힌지 바닥 지돌이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도어체크.
자, 도화 체크 개념은, 자, 도화 체크 또는, 도화 클로저라고도 칭하죠. 도화 클로저. 그래서 도화 체크, 도화 클로저는 열려진 여다 지문을 저절로 닫히게 하는 장치가 도화 체크, 도화 클로저죠. 그래서 창호 개폐 조정기 중에 하나죠. 도화 체크. 자, 그리고 크레센트가 바로, 자, 이 반달형으로 생긴 건데, 얘는 미석이 창이나 오르내리기 창에, 미석이 창이라든지, 미석이 문 같은 미석이 창이나 오르내리기 창호. 자, 여기서 미석이 창호나 오르내리기 창호 쪽에, 자, 자물쇠 장치가 크레센트였습니다. 어디 창에 쓸 수 있고, 미석이 창 양쪽에 다 쓰는 겁니다. 크레센트. 그리고, 자, 4번에 피봇 힌지가 나오죠. 피봇 힌지. 그래서 4번 피봇 힌지는, 지도리라고 칭하는 거죠. 지도리. 문장 부위 암수로 내가 돌아가는 것을 지도리라고 하죠. 그래서 이 지도리의 경우는 일반 여다 지문에 쓰이죠. 그래서 방화문 같은데 많이 씁니다. 철문들 방화문 같은데 여다 지문에 쓰는 게 지도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143번 공중변소나 공중전화 박스 분이 많이 사용하는 창호 첨예하죠. 자, 그러면 공중변소나 이런 데는 보통 뭔가 하면 안에서 문을 닫지 않는 이상 문이 약간 열린 상태를 유지합니다. 한 10에서 15cm가 열린 상태, 사람이 들어가서 닫지 않는 이상 열린 상태를 유지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레퍼토리 힌지라고 합니다. 원래 레퍼토리 힌지라는 것이 레퍼토리가 원래 화장실이라는 뜻입니다. 공중변소 화장실이라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거기에 먼저 사용했다고 해서 레퍼토리 힌지라고 칭해졌습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거기에 3번에 자유경첩이 하나 추가되네. 자, 자유경첩은 일반 자재문에 설치하는 경첩이죠. 그래서 자유경첩. 보통 자유경첩은 스프링 힌지라고 합니다. 스프링 힌지. 그래서 자유경첩 어디서 많이 받는가 하면 서부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주막에 꼭 총잡이들이 들어오면서 문을 툭 치고든 삐걱삐걱 왔다 갔다 했던 그 힌지가 바로 스프링 힌지, 보통 자유경첩이라고 칭합니다. 자재문에 쓰는 겁니다. 그리고 자 145번 문제 보시면 울거미를 짜고 중간사를 30cm 정도 간격으로 배치해서 양면에 합판을 붙이면서 뒤틀린 변이 가장 적은 문이 바로 플러시문입니다. 그래서 이 플러시문은 그래서 변형, 뒤틀림이 가장 적은 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기 바라는데 변형이 적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비용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이 플러시문이 양판문 이런 가격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는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은 자 245번 바로 이 플러시문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나머지 부분에 문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